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갑상선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항진증, 저하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잖아요. 오늘은 그 마지막 암입니다. 갑상선 암.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걸리죠. 남성분들도 많이 걸리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갑상선 암을 많이 걸려요. 제가 이번 주에 갑상선 암 케이스를 한 것만 봐도 저기 있는데 한 10개 정도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유두암이라고 하는 건데요. 암 중에서는 꼽자면 유두암인데요. 이렇게 갑상선을 위해서 갑상선 이렇게 미세 탐침 검사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케이스가 한 10개 정도 있다는 뜻이었고, 그 중에서 대부분 한 90% 이상은 다 양성이에요. 양성. 그러니까 benign, 괜찮다는 거죠. 근데 악성일 경우에서는 악성 중에서 대부분은 유두암이라고 하는 papillary thyroid carcinoma 타입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지만 이 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암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암 종류도 많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암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목에 결절이 만져지는데 이 결절은 어떨 때 병원 가서 진료받아야 되는지 모든 게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이 1대 0대 100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추락할 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항공사는 비행기가 딱 떴는데 한 번도 추락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 탈 때 돈이 좀 비싸. 비유를 하자면 대한항공이라고 하죠. 근데 100번 출격했는데 한 번도 추락한 적이 없어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타 경제 항공사는 절반 가격이에요. 50만 원밖에 안 해. 그런데 100번 출격해서 99번은 정상이었지만 한 번 추락한 경험이 있어요. 비상 착륙한 경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대한항공을 이용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경쟁 항공사를 이용하시겠어요? 대답하셨나요? 저라면 저는 대한항공을 이용할 겁니다. 물론 결과가 99%, 1% 확률이라고 하지만 더 길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1000분의 1, 만분의 1, 저는 여전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추락 경험이 절대 없는 0% 확률인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싶을 겁니다.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구는 마찬가지예요. 이 확률이 만약에 그 비행기 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되면 그 확률은 내가 100%를 온전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 즉 위험과 직결된, 내 몸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와 관련된 가장 내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확률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은 절대로 인생을 굉장히 오프하게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건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이.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게임으로서 매몰되면 안 되고, 이 확률의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내가 되면 내가 100% 확률로 나한테 느껴지기 때문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일이 내가 되면 나에게는 100% 확률이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갑상선에 이렇게 미세 탐침을 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제가 10개 이번 주에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받는 것은 저는 정말로 환자 차트를 검색할, 이렇게 진단 내리기 전에 보거든요. 보고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봐야 돼요. 그런 걸 보고 함께 진단을 내리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 동의가 참 돼요. 그리고 연민도 느껴지고요. 이런 연세의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불안해서 왔구나. 불안해서 왔는데 마침 양성이네. 다행이다. 대부분은 양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90% 이상, 95% 정도는 다 양성이에요. 불과 한 5%, 20개 보면 불과 하나 정도가 암이야. 그 암도 악성 중에 악성, 못 고칠 암은 없어요. 대부분은 그래도 치유하시면 완치되고, 5년 생존율 기준으로 완치가 되고, 계속 이제 라이프 스팬을 다 채우시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암입니다. 그런 게 바로 갑상선 암이에요. 대부분의 진단되는 갑상선 암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악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진단되는 암 중에서도 대부분은 유두종이라고 해가지고, 유두암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두암이나 아니면 여포성 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는 그런 암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왜 내가 불안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목에 결절이 만져지면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오늘 제가 이 영상 안에서 모든 걸 다
그 어떤 의사도 얘기해주지 않는 것들을 제가 다 비밀을 풀겠습니다. 임상하시는 의사들이 보면 아마 그래 이런 것들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서 몇 자 끄적여 봤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갑상선암은 당연히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내분비 기관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Thyroid cancer라고 하죠. 암, cancer라는 말은 바로 악성 종양을 말하는 거예요. 종양이 크게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거든요. 이 종양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양성 종양은 놔둬도 되는 거예요. 종기처럼 놔둬도 돼. 안 죽어. 근데 악성 종양은 놔두면 무한증식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악성 종양은 cancer라고 하는 거고 양성 종양은 benign tumor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암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어로 된 진단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 영상 하나로는 안 돼요.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무리지만 간단하게 101 베이직만 얘기할게요.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고요. 주로 언제 갑상선 암을 의심해 봐야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 항진이랑 갑상선 기능 저하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자, 제가 지지난 영상에 결절, 혹 이런 걸 말씀드렸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제가 언급했었나요? 아니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는 그냥 목이 붓는 거예요. 갑상선 자체가 붓거나 붓거나 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부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갑상선 기능이나 항진이나 저하를 의심하는 거지 결절, 나조, 이 혹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훑고 지나갔지 그거에 대한 언급을 자세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맞죠? 이번 시간에 이 암은요 제가 그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그거 항진과 저하랑 다르게 갑상선 암은 몸에 이 thyroid가 붙는 게 아니라 결절, 이 조그마한 좁쌀 같은 결절, 너즐이 만져져야 됩니다. 너즐이 만져져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거든요. 자, 그걸 얘기해 볼게요. 우선 갑상선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죄송하지만 유전적 요인입니다. 모든 암들이 그래요. 모든 암들이. 왜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묻겠어요? Family History라는 챕터가 저희는 있거든요. 차트에. 그게 왜 있을까요? 가족력입니다. 고혈압도 가족력이고요. 당뇨도 가족력이고요. 모든 각종 암들도 다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에 우리가 유전자 도표를 20년 전에 바로 이제 염색체를 다 이제 염기서열을 해독해냈잖아요. 지도를 완성했어요. 이게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다 해독을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유전 기술을 많이 병리학에서 밝혀냈어요. 인간의 암은 왜 걸리는지, 병은 왜 걸리는지, 이 질환은 왜 생기는지. 그래서 몇 번짜리 몇 번 염색체에 가서 몇 번짜리에 탁 포인 뮤테이션, 이거 단백질 코돈 하나를 딱 바꿨더니 여기서 암이 생기는구나, 이런 질환이 생기는구나. 수없는 의학의 진보로 인해서 많은 걸 밝혀냈습니다. 갑상선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전적 변이가 있죠. 그런 것들 유전적 소양에서 인해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유전자가 BRAF V600E 진이라는 겁니다. BRAF V600E 또는 F 뭐 이런 진이에요. 이 말을 하자면 길지만 이 영어나 이 기호가 나타내는 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염색체, 그리고 기호, 이런 다 자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갑상선암과 관련돼 있는 진, 유전자예요. 자, 유전적 소양 때문에 첫 번째 암이 생깁니다. 갑상선암 생긴다. 두 번째,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나 CT 스캔 다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 있는 방사선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강렬한 방사선에 노출이 오래되거나 특히 목 부위, 경부 주위에 내가 과거력이 있어서 과거에 내가 목이 좀 아파서 혹잔 목에 검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스캔이나 목 CT나 목 엑스레이를 찍었다.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방사선 테크니션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목 주위에 조사가 많이 되었을 때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RAI 했었죠.
radioactive iodin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성이죠. 방사선이 바로 이걸 쬐는 겁니다. 그럼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런 각종 방사선이라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오드 섭취를 너무 많이 해도 암이 생길 수가 있죠. 요오드는 뭐라고 했죠? 갑상선이 먹어서 갑상선 호르몬으로 만드는 원재료가 바로 요오드예요. 기미나 미역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 너무나 과다 섭취해도 당연히 원재료가 너무 풍부하니까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뭐 이런 갑상선 질환,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하시모토 타이로이다이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림포마, 또 다른 혈액암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 병력들, 가족력뿐만 아니라 내 과거의 병력들도 이 갑상선암을 유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유발한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지금부터 썰을 푸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 갑상선 나즐, 이 나즐이 갑상선에서 만져지는데, 만져지면 암을 의심해야 되는데, 모든 이 나즐이 다 암을 의심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해당할 때만 의심을 강하게 하시고 체크업을 한번 받아보시길 강하게 권합니다. 첫 번째, 이 나즐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고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들으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단단해야 됩니다. 이게 texture라고 하는 건데 solid texture, 단단해야 되고요. 통증이 없어야 돼요. 통증이 있으면 안 돼요. 통증이 있으면 갑상선염으로 분류합니다. 저희는 decrovine thyroiditis, 염증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함염증제를 쓰겠죠. 그러면 안 돼요. 암은 염증이 없어야 돼요. 염증이랑 관련이 없어요. 단단하면서도 통증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단일 결절이어야 돼요. 결절이 하나여야 돼요. 여기도 있고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암을 깊이 의심해 보려면 개수가 중요한데 단일 결절 하나여야 됩니다. 딴 데는 다 괜찮은데, 이 목주에 이 갑상선 밑에 여기가 괜찮은데 어느 부분에 툭 튀어나오나 만져지네. 근데 이게 하나야, 여러 개가 아니라. 이거는 암을 의심해 볼 충분한 소견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지금부터 세 번째, 4cm 이상이면 크게 암을 의심합니다. 이 센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재려면 울트라사운드로 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의사들이 재는 거예요. 이 결절의 크기가 4cm 이상이면 이건 강하게 의심해요. 뭐 1.5cm, 2cm, 3cm, 3cm부터는 좀 위험하죠. 경계에 걸리니까. 근데 저희는 4cm, 4cm를 보거든요. 직경을. 이 나즐이 하나 있는데 이게 4cm 이상이면 암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 네 번째. 처음에는 이 나즐, 결절이 작았어. 한 1cm, 2cm 멍울이 만져졌네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갔는데 본인이 액티브하게 생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 울트라사운드를 찍어보니까 2cm by 2 by 2 by 2. 그러니까 우리는 3디멘션으로 얘기하거든요. 3차원으로. 그러니까 2cm의 결절이다. 그러니까 한 직경 2cm라는 소리죠. 직경 2cm의 나즐이 있다. 여기 자리에. 그럼 이제 아직 4cm가 안 됐는데 좀 작다고 생각해서 그럼 한번 지켜볼까? 의심스럽지만 지켜볼까? 그럼 이제 추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이고 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고 뭐 두고 보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다음 달 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다시 울트라사운드를 해보는 거죠. 했더니 불과 3개월 전에 봤을 때는 2cm였는데 지금 갑자기 3.5cm가 됐어. 엄청나죠? 거의 뭐 80% 확 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성장 속도가 빠른 거는 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암세포의. 그래서 암을 의심합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크기가 너무 빠르게 크기가 증가할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할 때, 누가 봐도 이거 느끼기에 너무 빠른데 워워워 하는 정도, 그러면 이거는 암을 의심합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 5번째는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임상 증상, 즉 클리니컬 심텀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면 이거 압박하겠죠. 목을 압박해요. 진짜 압박하거든요. 이 보이는 결절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결절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목을 눌러요. 눌러보세요. 눌러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을 삼키기가 곤란하죠. 삼키기 곤란, 또는 여기에 트레키아 있죠. 기도 있어요. 뭐가 되죠?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키기 곤란, 호흡 곤란. 또 이 뒤에 또 성대가 있어요. 보컬 코드. 이 성대가 눌려서 마비 증상이 일어나요. 목이 쉰다든지 말이 잘 안 나와. 이게 바로 보컬 코드인데 성대 마비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삼키기가 곤란해, 숨쉬기가 곤란해, 또 말하기가 곤란해.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바로 목에 임상적인 증상이 있다. 바로 이 암이 이 깊숙한 부분 누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뭐죠?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데 이게 아프면 안 돼. 통증이 없어야 돼. 두 번째, 결절의 개수는 오직 하나. 세 번째, 이 결절의 크기가 바로 4cm 이상. 그리고 네 번째, 결절의 크기가 처음에는 4cm 이하라서 작았는데 갑자기 증가되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임상적 증상이 있을 때. 세 가지 들었어요. 첫 번째, 삼키기 곤란하다.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니까. 두 번째, 기도가 있으니까 숨쉬기 곤란하다. 마지막 세 번째, 보컬 코디가 있으니까 발음이 목이 쉰다든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총 이 증상이 있는 걸로 봅니다. 총 이렇게 5가지 증상이 갑상선의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강한 소견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울트라사운드 받고, 울트라사운드에 그치지 않고 이때는 저희가 이제 강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뭘 하느냐, 미세침 흡인 검사를 합니다. 이걸 FNA라고 하거든요. Fine Needle Aspiration 라고 하는 건데, 미세침을 넣어요. 게이지가 높은 침을 딱 넣어서 울트라사운드 가이드로 해서 이렇게 해요. 초음파를 보면서. 그래서 탐침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샘플을 보내줍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 스미어를 만들어서 세포를 주의 깊게 봐요. 처음에 뭐 세포의 구조가 어떤지, 세포를 둘러싼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또 그 세포의 그 핵을 봐요. 핵의 모양. 그리고 세포의 기질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암이라면, 암이 아닌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그랬죠. Up to 95%는 benign, 암이 아니에요. benign colloid nodule 또는 follicular nodu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놔둬도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지만 놔둬도 되는 거. 근데 한 5% 정도가 암이 되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5%의 암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영상을 끝낼게요. 그 이 암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바로 Papillary Thyroid Cancer, 영어로 PTC라고 저희는 줄여 부르는데 이게 바로 유두암입니다. 유두성 갑상선 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건데, 대부분의 이 유두암은요 80-90%가 굉장히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치료도 잘 되고 완치율도 높아요. 하지만 이 완치가 잘 되고 치료가 잘 된다는 거는요, 이게 브라이트 사이드라면 이 다크 사이드는 그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빨리 잘 치료되고 잘 이렇게 반응하는 만큼 재발도 잘 돼요. 그래서 재발이 잘 돼서 주기 있게 많이 팔로우업을 자주 해야 되는 게 바로 유두성 유두암입니다. 유두암 또는 유두성 갑상선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거 1cm 이하는 대부분 경과를 관찰해요. 근데 1cm 이상이면 그리고 1cm 이상이면서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머지 모든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유두암을 의심하면서 이제 갑상선을 떼내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제 암들은 전부 다 절개에 들어가야 돼요.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무조건 수술이에요. 부분을 떼내든지 전체를 드러내든지. 전체를 드러내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부분만 드러내지만 암으로 판명되면 거의 다 드러내야 돼요. 토로타이로이덱tom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다 드러내요. 그리고 평생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어 있죠. 갑상선이 없으니까. 그럼 synthroid라고 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똑같은 치료법으로 평생 동안 갑상선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술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radioactive iodine으로 이제 수술이 끝나면 4주에서 8주, 그러니까 즉 한 달에서 2달 뒤에 시작을 해요. 부터 방사성 요오들이 이제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이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이 혹 있다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잔존에 있는 정상 갑상선 그리고 암 갑상선 전부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 항암 치료예요. 항암 치료 일종의. 이렇게 돼서 전부 다 갑상선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나중에 추적 관찰하기 쉽다 그랬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발을 했을 때 보기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니까 세포 하나만 뚝 나타나도 이거 재발이네 하고 바로 표가 나잖아요. 근데 갑상선에 애초부터 남아 있었다면 이게 정상 갑상선 세포였는지 애초부터 내가 제거를 제대로 못한 건지 재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항상,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thyroidectomy, 갑상선 절제술과 함께 이 방사성 요오드요법을 함께 시너지를 내라고 같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4주에 시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팔로우 하기 쉽다는 거. 그리고 특히 또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한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잘 되고, 그리고 또 한 곳에 발견되면 또 다른 곳에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숨어 있다가. 그래서 아예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갑상선 유두성 papillary thyroid cancer의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포성 암입니다. follicular thyroid cancer, FTC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여포성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갑상선 세포들이 동그라미를 이루면서 그 안에 콜로이드라고 하는 액체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거든요. 이 갑상선 분비를 만들어내는 갑상선 세포들이 있어요. 갑상선 세포들이. 그러니까 갑상선 세포들을 follicular cell이라고 하는데, 이게 follicle,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원형 모양, 원통 모양을 하면서 둘레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여포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암의 타입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암이 생기죠. 타입만 다른 거고, 치료법은 똑같아요. 똑같이 갑상선을 다 드러내고, radioactive iodine을 똑같이 시행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또 갑상선 세포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방금 거는 갑상선 follicular cell에서 나온 암들이었고, 이게 바로 유두암 또는 여포암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수질성 암이라고 했어요. 이건 좀 더 독한 암이에요. medullary thyroid cancer이라고 MTC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이거를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냥 follicular cell 옆에 있는 세포인데, C셀이라고 하는 세포예요. 이름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성 그 물체를 이렇게 분비하는 이 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독한 암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독한 암이지만 더 치료법은 비슷비슷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의 종류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 암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덧붙이는 의미에서 그냥 얘기한 거고, 5가지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오늘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그것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암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95%는 여전히 양성이지만 5% 정도는 악성암이다. 그러니까 악성암 이 5%는 대부분 방금 아까 말한 이 5가지에 분명히 대사수가 걸쳐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라. 그게 포인트였고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치료법은 갑상선을 제거하고 방사성 요오드로 나머지 갑상선 다 제거하는,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갑상선 약을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치료법을 하시게 된다. 그게 바로 갑상선암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 해서 제가 좀 해놨는데, 그러면 치료 이후에 갑상선 약을 먹을 때를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의학을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art of the medicine. The medicine은 art예요. 일종의 학문이라고 똑같은 거죠.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학문을 얘기할 때 art 파트를 얘기하잖아요. 문과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학문으로서의 art적인 측면이 있어서 메디신에, 의학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이 의술, 메디신을 베푼다, 또 practice한다, 이렇게 시행한다, 이런 의미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닥터를 찾아가시거나 의사들 들어가면 각각이 독립된 하나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입니다. 그렇죠? independent practitioner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소견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 That's why you need second opinion when in doubt. 의심스러우면 그래서 second opinion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전문의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art, 기술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다음 항목이 바로 그거에 관련된 건데요.
의사들이 우리 피지션들이 약을 쓰잖아요. 약을 쓸 때는 굉장히 이 아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환자의 특성, 몸무게부터 체형,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병력, 이력까지 다 고려해서 약을 굉장히 세련되게 써야 됩니다. 암 같은 경우가 그래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한정돼서 말하자면 갑상선암을 해서 전부 다 갑상선암을 다 드러내고 나서 또 방사능 치료까지 싹 다 하고 나면 100%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치료제, 갑상선 약을 평생 달고 사셔야 되는데, 이 약을 쓰는 기술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하고 이 영상 마칠까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혹시 갑상선 암을 가족 중에나 누가 아는 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혹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답답한 부분을 풀어드리고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상선 약을 우리가 쓸 때 그냥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이 암을 해서 완전히 갑상선을 다 드러내게 되면은 갑상선 약의 치료 용도를 굉장히 조금 미세하게 높여놔요. 높여놓는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갑상선 치료 환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갑상선 기능이 약간 높도록 약물의 농도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할 때마다 아주 미세하지만 갑상선 T4, T3 레벨이 굉장히 조금 높네, 레벨이 높네, 왜 그렇지? 하면서 빨간불이 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의사들, 또 저 같은 사람한테 들고 와요. 이거 나 이상하네? 나 갑상선 정상인데 수술해서 이제 암도 없는데 왜 수치가 이래?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불안하죠. 혹시 내 몸이 또 재발한 건 아닐까? 설명드릴게요. 그때 피검사에서 red sign이 떠서 숫자가 off 나는 것은 바로 재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러 약을 쓸 때, synthroid 약을 쓸 때 농도를 일부러 목표 설정치를, threshold를 높여놓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차라리 약물이 낮아서 이 갑상선에 아예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약물을 오히려 똑같이 쓰다가 하루라도 거르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아예 갑상선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더 쉽게 취약해요. susceptible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고자 일부러 약간 높여놓는 겁니다. 혹시나 하루 약을 거르더라도 정상 레벨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reasonable한 이유죠. 이해되실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제가 이제 RT가 들어갔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뇌하수체, 그러니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선까지 이어지는 이 내분비 기관이 뇌에서 전달하는 신호체계란 말이죠. 그리고 갑상선이 충분히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뇌로 데모김을 보냅니다. 이거를 negative feedback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모김이 feedback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호르몬은 feedback 작용에 의해서 조정합니다. 자, positive feedback은 더 분비되고 있으니까 갑상선이 잘 분비되고 있어, 더 분비시켜줘 하면서 뇌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positive feedback입니다. 더 있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상선이. 근데 갑상선이 정상이라면 나 이제 배불러, 많이 만들어냈어, 배불러, 그만 줘도 돼. 그러니까 뇌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만 만들라고, 그만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그게 negative feedback이죠. 그러니까 갑상선이 일정하게 농도가 조절되는 건데 바로 이거예요. 갑상선의 농도가 일부러 갑상선 synthroid를 먹게 되면, 일부러 좀 높여놓으면 여기서 이제 충분히 만들고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죠. 오히려 부족하면 하루라도 약을 빼먹게 되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갑상선 기능이 푹 떨어져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기능이 다시 이제 피드백이 올라가서 뇌에서 신호를 거세게 보낸단 말이죠. 더 만들어내. 갑상선 없는데 신호만 잔뜩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일말이지만 암세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증식을 하는 겁니다. 재발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갑상선을 다 드러내고 radioactive iodine 치료까지 다 했다 해도 100% 다 제거는 못할 거잖아요. 솔직히 99.99%라도 제거하면 잘하는 건데, 그래도 100% 0. 몇 %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저희가 보면 있거든요. 폴리크 셀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다 정상 수치라서 재발 안 됐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을 농도가 떨어져서 갑상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뇌로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드백 보내서 갑상선 신호 더 보내줘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1마리의 조그만 세포 자체가 과다 증식을 해서 혹시나 암이 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아주 약간 높여서 아주 미묘하게 용도를 높여놔서 이 아이의 되먹이물 신호를 자체를 갑상선이 못 보내게, 뇌가 그런 신호를 아예 못 보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 조절하는 게 바로 Art of Medicine 이거예요. 약을 아주 잘 쓰는. 그래서 약을 쓸 때는 이 사람이 다른 약,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교차작용이 있는 약물을 어떤 걸 쓰는지 다 보고 의사가 판단해서 교차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 처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방약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방은 의사에게 받는 거죠. 이게 medical rationale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그냥 혼자 본인이 자의대로 이 약물을 하루 먹었다가 하루 끊었다가, 고혈압 약물 하루 먹었다가 끊었다가, 혈압 조절 잘 되네, 혈압 안 먹어, 절대로 안 됩니다. 의학적 기반이 없죠. 그렇게 되면 환자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고혈압은 저항성 고혈압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격하게 그 호르몬 농도가 떨어져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급격하게 와서 그 기능이 확 다운돼서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피드백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약물의 농도를 약간 높여놓는다는 거.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 암이 있는데 내가 갑상선을 다 제거하고 하라는 대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싹 다 했는데 왜 피검사가 1년이 지나도 왜 내가 이거야? 왜 내가 아직도 비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 불안하거든요. 그럼 환자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주위에 그런 갑상선 암 겪은 이력이 있으신데, 갑상선 암 겪으신 이력이 있으면 100% 이 갑상선 약을 드시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혹시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환자한테는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영상 다 된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제 갑상선 꼭 체크업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갑상선 암이 재발되면 주로 이 갑상선 주위에 림프절이 많아요. 림프노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림프노드로 가장 빨리 전이가 돼서 또 그리고 림프종으로도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 초음파나 이런 걸로 그리고 또 피 검사를 통해서 팔로우업을 제대로 많이 자주 의사가 권하는 대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갑상선은 다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로 한번 제가 생각해가지고 내분비에 관련된 기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